안녕하세요. 진실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년이 넘도록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실화 미스터리,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입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미스터리를 함께 해주세요. 1959년 1월 소비에트 연방의 스베르들롭스크에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모험을 위해 떠났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우랄 산맥 북부의 오톨텐 산을 등반하는 것이었죠. 팀의 리더는 23살의 이고르 디아틀로프, 우랄 공과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등반 경험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숙련된 등반가들이었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험악한 날씨를 견딜 수 있는 경험과 장비를 갖춘 전문가들이었죠. 세묘 조로 타레프는 제2차 대전 참전 용사였고 류드밀라 두빈이나는 운동선수였으며 지나이다 콜모고로바는 경험 많은 등반가였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곧 전 세계가 기억하게 될 미스터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번 원정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공산당 청년동맹의 공식 후원을 받는 등반이었고 성공하면 모든 팀원이 최고 등급의 등반가 자격증을 받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팀이었습니다. 최신 장비와 충분한 식량, 그리고 무엇보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들이 향하는 그 산이 죽음의 산이라는 뜻의 홀라트 시아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그 산을 두려워했고 9개의 영혼이라는 뜻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얼마나 섬뜩한 예언이 될지도 말이죠. 이 실화 사건의 증거들과 목격자들의 기록은 지금까지도 경찰과 연구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월 23일 등반대는 기차로 이브델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트럭을 타고 비자이까지 간 후 1월 27일부터 본격적인 도보 여행을 시작했죠. 당초 계획은 2월 12일까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일정은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팀원 중 유리 유딘이 류마티스와 발열로 몸이 아파 1월 28일에 혼자 돌아갔는데 이것이 그의 생명을 구한 결정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계속해서 산으로 향했죠. 디아틀로프는 매일 일기를 썼고 여러 장의 사진을 찍으며 여행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사진기는 후에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사진을 보면 마지막 며칠간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텐트를 치는 모습,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정상적인 기록이었습니다. 1월 31일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날씨는 악화되고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죠. 디아틀로프의 일기에는 오늘 밤 텐트를 설치할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실화 사건의 목격자가 될 마지막 기록이었죠. 2월 1일 이들은 홀라트 시아일 기슭에서 마지막 야영지를 만들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눈보라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숲속 대신 산비탈에 텐트를 쳤죠.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9명 모두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진실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월 12일이 지나도 등반대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디아틀로프는 2월 12일까지 돌아와 전보를 보내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들의 경험과 실력을 고려할 때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등반 사고가 드물지 않았지만 디아틀로프 팀은 워낙 실력 있는 팀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더욱 걱정스러웠죠. 대학 당국과 가족들의 압력이 커지자 마침내 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월 20일 마침내 수색대가 출동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군인들, 심지어 항공기까지 동원된 대규모 수색 작전이었죠. 우랄 산맥의 광활한 설원에서 9명을 찾는 것은 마치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수색대에는 경험 많은 등반가들과 군인들 그리고 수색견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헬리콥터와 소형 항공기가 하늘에서 수색을 진행했고 지상에서는 수십 명의 수색대원들이 스키를 타고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2월 26일 수색대는 마침내 그들의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현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었죠. 텐트는 안쪽에서 칼로 찢어져 있었고 등반대의 신발과 옷가지들이 텐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경찰 수사진들조차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발자국이었습니다. 8명에서 9명 정도의 발자국이 텐트에서 가까운 숲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대부분이 양말을 신었거나 맨발 상태였습니다. 영하 3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말이죠. 발자국은 약 500m 정도 추적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로는 눈에 덮여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실화 사건의 목격자들과 수색대가 발견한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텐트에서 약 1.5km 떨어진 삼나무 아래에서 첫 번째 시신 두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유리 도로셴코와 유리 크리보니셴코였죠.
이들은 속옷 차림으로 맨발이었고 손은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증거는 경찰 수사관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삼나무에는 5m 높이까지 가지가 부러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올라가려 했던 것처럼 보였죠. 나무 아래에는 모닥불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들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 불을 피우려 했는지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지만 현장의 증거들이 그날 밤의 공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두 희생자의 손과 발에는 심각한 동상과 화상이 있었습니다. 불을 지피려 애쓴 흔적이었죠. 하지만 왜 그들이 영하 30도에서 속옷 차림으로 나무에 올라야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이 실화 사건의 진실을 찾으려는 수사관들의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텐트와 삼나무 사이에서 세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고르 디아틀로프 자신이었죠. 그는 텐트 쪽을 향해 누워 있었고 마치 돌아가려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목에는 상처가 있었고 입 안에는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팀 리더로서 동료들을 구하려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두 시신도 텐트 방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나이다 콜모고로바와 루스템 슬로보딘이었죠. 슬로보딘의 두개골에는 골절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신의 공통점은 극심한 저체온증으로 인한 죽음이었지만 왜 이들이 안전한 텐트를 버리고 나왔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범인을 찾으려던 경찰의 수사는 더욱 복잡해졌고 이 사건의 기록들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5월이 되어서야 나머지 4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계곡 아래 개울가에서 발견된 것이죠. 류드밀라 두빈이나 알렉산드르 콜레바토프, 니콜라이 티보 브리그놀, 그리고 세묘 조로 타레프였습니다. 경찰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의 발견은 더욱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의 상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두빈이나와 조로 타레프는 눈이 없었고 두빈이나는 혀까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티보 브리그놀의 두개골에는 심각한 골절상이 있었죠. 마치 엄청난 힘에 의해 가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목격되지 않은 증거들은 수사관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기묘했습니다. 외상은 거의 없었지만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부 장기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의학자는 이런 손상이 자동차 충돌 사고 수준의 강력한 힘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는 상처가 거의 없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더욱 놀라운 발견은 이들의 의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된 희생자들의 옷 일부가 나중에 발견된 희생자들에게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미 죽은 동료들의 옷을 벗겨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추위에서 살아남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죠. 가장 수상한 점은 일부 의복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1959년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서 방사능 측정 기술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죠. 왜 이들의 옷에서 방사능이 나왔을까요? 이것이 사건의 진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범인을 찾으려는 수사는 더욱 복잡한 미로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실화 사건의 증거들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1959년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서 방사능 측정 기술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죠. 왜 이들의 옷에서 방사능이 나왔을까요? 이것이 사건의 진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사건 당일 밤 인근 지역에서 이상한 목격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목격자들이 하늘에서 밝은 오렌지색 구체들을 봤다고 증언했죠. 이반 파센코라는 지질학자는 그날 밤 북쪽 하늘에서 기묘한 빛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런 목격자들의 증언은 경찰 수사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로켓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파센코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지질 조사를 위해 그 지역에 머물고 있었고 2월 1일 밤 9시경 하늘에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증언이 50km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도 나왔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인근 감옥의 재소자들과 간수들도 같은 날 밤 이상한 빛을 봤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날 밤 이 지역에서 미사일 실험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부인되었죠. 소비에트 연방의 군사 기밀과 관련된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우랄 산맥 일대는 핵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만시족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산을 죽음의 산이라고 불렀고 오래전부터 그곳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악한 영혼이 산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죠.
한 노인은 조상들이 그 산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경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런 실화 증거들과 목격자들의 기록은 사건의 진실을 찾으려는 수사관들에게 더 많은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소비에트 당국의 공식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관 레프 이반노프가 사건을 담당했죠. 초기에는 범죄 가능성도 검토되었지만 곧 알 수 없는 강력한 자연현상에 의한 사고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이반노프 수사관은 매우 꼼꼼한 수사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현장을 여러 번 방문했고 모든 증거를 세심하게 분석했습니다. 초기 수사 보고서에는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수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반노프 수사관은 나중에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상부에서 조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그는 개인적으로 그날 밤 하늘에 이상한 빛을 목격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어 평생 괴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다른 수사관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현장에 파견되었던 여러 수사관들이 위에서 더 이상 파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증거물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접근이 금지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건 자료는 극비로 분류되어 봉인되었습니다. 일반인의 접근은 완전히 차단되었죠. 심지어 희생자 가족들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부검 보고서의 일부는 아예 공개되지 않았고 사진 자료 중 상당수가 분실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숨겨야 할 비밀이었을까요? 더욱 수상한 것은 사건 현장 인근이 3년간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죠. 이 기간 동안 군용 차량들이 자주 그 지역을 드나들었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곳에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방사능? 미사일 실험의 잔해? 아니면 더 충격적인 증거들? 이런 은폐 시도들은 오히려 이 실화 사건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웠고 경찰과 수사기관들의 공식 기록과 진실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눈사태설입니다. 갑작스런 눈사태가 텐트를 덮쳤고 이들이 급하게 텐트를 찢고 탈출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장에는 눈사태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텐트는 완전히 매몰되지도 않았고 주변 지형도 눈사태가 일어날 만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 실험설입니다. 소비에트군이 비밀리에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했고 이들이 우연히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과 하늘의 이상한 빛이 이 가설을 뒷받침하죠. 실제로 우랄 산맥 일대는 마야크 핵시설과 플레셰츠크 우주센터가 있는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이 본 오렌지색 빛은 로켓 발사 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아닌 존재에 의한 공격설입니다. 예티나 알 수 없는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부 발자국은 인간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였고 희생자들의 내부 손상은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에 의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물체가 정말 존재할까요? 만시족 원주민들은 맹크라는 야생인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초음파 공명설입니다. 강한 바람이 산의 지형과 만나 초음파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인간의 뇌에 공황 상태를 일으켜 이들이 미쳐서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내부 장기 손상은 설명하기 어렵죠. 다섯 번째는 인간에 의한 범죄설입니다. 탈옥수나 지역 주민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장에 다른 사람의 흔적은 없었고 귀중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가설이 진실에 가장 가까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경찰과 수사기관들도 명확한 범인이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이 실화 사건의 진실과 증거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2019년 사건 발생 60주년을 맞아 러시아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현대의 과학기술과 새로운 수사 기법을 동원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자료들도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재조사에는 스위스의 눈사태 전문가들과 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이 동원되었습니다. 재조사팀은 현장을 3D 스캐닝하고 당시의 기상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또한 새로 발견된 사진들과 일기 내용들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해 분석했죠. 특히 디아틀로프의 카메라에서 발견된 마지막 사진들을 고해상도로 복원한 결과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디테일들이 드러났습니다. 재조사 결과 당국은 카타바틱 바람에 의한 설사태가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수한 기상 현상이 지연성 눈사태를 일으켰고 이것이 밤중에 텐트를 덮쳤다는 것이죠.
이들은 공황 상태에서 텐트를 찍고 나왔고 결국 추위로 사망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런 현상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 증거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특히 방사능 오염과 심각한 내부 손상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눈사태라면 왜 텐트가 완전히 매몰되지 않았는지, 왜 주변에 눈사태의 다른 흔적들이 없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성 이미지 분석과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새로운 단서들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죠. 디아틀로프 재단이 설립되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여전히 완전한 진실을 원하고 있으며 이 실화 사건의 모든 증거와 기록들이 공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과 정부 기관들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완전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은 60년이 넘도록 세계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이 출간되었고 다큐멘터리와 영화까지 만들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우랄산맥의 차가운 바람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진보해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이고르 디아틀로프의 여동생은 생전까지 오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지만 왜 죽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재해였을까요? 군사실험의 피해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미지의 현상이었을까요? 진실의 그림자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미스터리 속으로 깊이 빠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미해결 사건들을 함께 탐험해 보시죠. 다음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실화 미스터리로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진실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